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수의 연료문을 세웠다가 가문을 위해 불태워버린 시동생 이야기입니다. 옛날 양반들의 가문에 대한 집착은 정말 무섭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 조선하고도 영조대왕 시절에 박문수라는 분이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임금으로부터 암행어사의 명을 받아 충청도 지방을 수행하고 다닐 적에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법 규모가 그럴듯한 기와집으로 가서 주인을 찾았다. 조금 있으니 한 초립둥이가 나왔다. 어사는 본색을 감추고 말했다.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황혼 무렵이라 하루 저녁 신세를 졌으면 한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은 객실도 넓고 하니까 얼마든지 주무실 수 있어요. 어사가 아이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 행동하는 것이 자기 부모 섬기듯 참 깍듯했다. 감탄한 어사가 물었다. 양치는 전부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 어머니는 다 구몰하시고 저희 내외만 이렇게 삽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른 저녁을 내왔다. 저녁을 잘 먹고 얼마 안 있으니 소년이 와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집을 비워야겠습니다. 집에 독선생님을 모실 형편은 못 되고 동네에 서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훈장님을 따로 모시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지. 혼자 무료하게 두어 시즌 넘게 방에 있는데 소년이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그러더니 내실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한식경쯤 지나자 소년이 어사가 머무는 객실로 들어와서는 유 밑에 손을 넣고 물었다. 손님, 춥지 않으십니까? 소년의 말에 어사가 웃으며 덕담 한마디를 보탰다. 자네가 나를 극진히 대하니 그것을 믿고 한마디 하겠다. 내 부모를 섬기듯이 남의 부모도 섬기란 말이 있다. 물론 자네에게 부모가 있다면 어디를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할 테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서당을 다녀왔으면 아무리 나그네라 할지라도 부모뻘인데 나한테 먼저 들어와서 서당에 갔다 왔노라고 인사를 해야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뭐 커다란 잘못은 아니고 아내가 있는 내실에 먼저 들어갔다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조금은 아쉽구나.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제게는 부모보다도 훨씬 소중한 어른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뵙고 소년이 말꼬리를 흐렸다. 그래, 단 두뇌외가 사는지는 안 해. 그렇지만 양친도 안 계신데 그보다 소중한 어른이 어디 있느냐?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은 형수 씨가 후원의 별당에서 청산과부로 10년 이상 수절하고 계시니 저에게 그보다 더 소중한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파란 청춘에 혼자 되어 자식 하나도 없이 수절하시니 참말로 내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박문수가 정색하고 사과했다. 잘못했다. 내외란 말에 내가 오해했구나. 자네는 남자와 여자를 말했는데 나는 남편과 아내로 알아들었구나. 정말로 미안하다. 그 이튿날 길을 떠날 것인데 소년의 행신이 그런 만큼 묵으면서 소년의 형수를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루 더 쉬어서 가도 괜찮겠느냐? 열흘이라도 좋으니 편하게 쉬어 가시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소년이 저녁을 가지고 와서 겸상해서 같이 먹었다. 소년이 저녁상을 갖다 놓고는 책을 들고 나왔다. 서당 다녀오겠습니다. 가면 두어 시즌 걸리니까 자정이 얼추 넘어야 올 것 같았다. 어사가 팔베개하고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다. 소년이 소중한 어른으로 형수를 모시고 있는데 그 과부댁도 소년의 바람과 같이 그런 백설 같은 행동을 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이미 남자를 알아버린 혼자 사는 여인의 뜨거운 피가
어디로 튈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소년의 정성이 아깝구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인데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다. 800개를 풀고 방을 나가 후원에 가서 휘둘러 보니 별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났다. 문틈으로 보니까 천하절색의 미인이 앉아서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고 있었다. 어사는 그냥 방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내친 김에 우거진 대바 속에 가서 가만히 몸을 숨기고 앉았다. 두어 십경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키가 6척은 넘어 보이는 괴한이 담을 훌쩍 뛰어넘어 들어왔다. 권자가 방으로 들어간 뒤 쫓아가서 보니까 권료가 읽던 책을 그냥 척척 접어서 한쪽으로 치워놓으며 종알거렸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어째 오늘은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러더니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서는 두 몸이 한 몸이 됐다. 그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노라니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했다. 어사는 장도로 대나무를 깎아 죽창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는 겹친 두 사람을 한데 모아 포를 떠버렸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자기 방 잠자리 위에 그냥 그대로 펄썩 드러누웠다. 얘가 인제 서당 갔다 오면은 야단이 날 것이라. 조금 있으니 대문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안으로 들어가 한참 있더니만 소년이 방에 들어왔다. 방은 춥지 않습니까? 하고 요 밑에 손을 넣어보고는 혼자서 심심하셨죠? 하고 말을 붙이는 등 녀석이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었다. 어쩐지 어사는 아이가 점점 무서워졌다. 다음 날 아침에 어사가 잘 쉬었다. 갈 길도 바쁘고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고 하니까 하루만 더 쉬었다 가세요. 하고 사정사정하면서 아이가 붙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짓도 있고 또 자기가 일을 벌였으면 자기가 매듭 짓고 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더 머물기로 했다. 그날도 역시 저녁 먹고는 서당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아이가 나갔다. 갔다 와서도 여전했다. 그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니 여기서 혼자 계속 주무시라고 하기가 거시기한데 오늘은 저도 여기서 같이 잘래요. 했다. 그래, 같이 자자. 하고 옷 벗고 들어누웠다. 깜빡 풋잠이 들었는데 무언가 묵직하였다. 놀라 눈을 떠보니 소년이 어사의 배를 타고 앉아서는 식칼을 내리겨누고 있었다. 일을 저질렀으면 매듭을 짓고 가야지. 그냥 가면 내 집은 쑥대밭이 되란 말이요? 어사가 물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소년이 어사가 허리에 차고 있던 마패를 들어서 보여주었다. 들어오실 때부터 보통 사람 아닌 줄은 알았어요. 우리 불쌍한 형수님 독수 공방하면서 수절하다가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었으니 조정에 상소해서 연료문 하나 얻어주시오. 얻어주면 우리 두 사람이 다 같이 사는 거고 얻어주지 않으면 당신도 나도 이 자리에서 같이 죽읍시다. 알았다. 얻어주겠다. 그제야 소년이 일어섰다. 그날 밤부터 과부가 독수공방 수절하다가 회심해서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문을 소년이 냅다 퍼뜨렸다. 형수의 장사를 거룩하게 지내고 나라에서 정문받는 날을 기념하여 잔치를 벌였는데 경양 각지의 선비가 많이 모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의 거지가 소문을 듣고서는 그냥 구름 모이듯 모였다. 그런데 요 초립둥이 어린 주인 녀석이 다니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시키는가 하면은 그저 어느 손님이든지 양반이나 상사람 가리지 말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끼지 말고 대접하되 거지한테만큼은 그저 술 한 잔 국밥 한 대접도 내주지 마라. 구정물 동이에 뜬 콩나물 대 가리 하나도 주지 마라. 이러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는 살피고 다니는데 칼날같이 했다.
그러자 거지들이 떼를 쓰고 목리를 부렸다. 그렇지만 어떻게? 잔칫집에서 음식을 내놓지 않는 걸. 아무리 엉겨붙어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욕만 드립다 하고는 돌아서 갔다. 그때 나라에서는 정문을 잔칫집에서 한마장 정도 나간 큰 길 옆에다가 덩그렇게 세웠다. 그런데 이놈의 거지들이 가다가 분통이 터졌든지 정문에다 대고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니까 종들이 나와서 앙심을 먹은 거지들이 정문에다 불을 싸질러서 타고 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고해 바쳤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주인이 명했다. 그 거지들을 다 잡아서 불러들이라. 그래 종들이 가서 전부 잡아왔다. 박문수는 거지들에게 호되게 방망이를 안기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잔치 음식을 아주 따로 배설해 놨다. 더 호화스럽게 해놓고 심지어 노잣돈 신발 입성 한 벌 등 아주 의관까지 착착 갖춰서 그냥 그 수백 명의 거린을 다 그렇게 대접했다. 박문수가 그 속내를 몰라서 그날 저녁 잔치가 다 끝난 뒤 초립둥이에게 물었다. 처음에 잔치를 시작할 적에는 술 한 잔도 주지 말라고 하던 자네가 정문에다 불을 질렀다면 그 거지들이 원수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거지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초립둥이 어사 앞에 엎드려고 했다. 형수님이 그런 불상사를 저질렀으니 아무리 해도 우리 집은 쑥대밭이 되고 망했지 솟아날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죽지 못해서 꾀를 냈습니다. 어사님께 그냥 억지로 윽박질러서 가짜로 정문을 만들어 달래서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언젠가는 들키게 돼 있어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습니까? 그때가 되어 내막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정문을 보고 침을 뱉고 똥오줌을 가져다 쳐 바르겠지요. 그런데 그 연료문이 못된 시동생이 거지들을 박대하는 바람에 거지들이 불을 싸질러서 주춧돌만 남아있다고 하면, 아니면 불타버린 것을 헐고 새로 지었다고 하면 내 집 흉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거지들과 거지들을 박대한 철없는 시동생에게로 화살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형수님은 전설상의 연료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수행은 예전에 암행어사가 지방을 순찰하는 일을 이르던 말입니다. 시지는 약 2시간이고 식경은 밥 한 끼 먹을 정도의 시간이니 요즘의 시간으로는 20에서 30분 정도입니다. 행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입니다. 장도는 주머니 속에 넣거나 옷고름에 늘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말합니다. 마장은 거리의 단위입니다. 오리나 심리가 못 되는 거리를 잃을 때 리 대신 사용했다고 합니다. 배설은 진설로서 연회나 제사 등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차려놓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구연자는 1990년 당시 69세였던 김행창홍입니다. 구연 장소는 충남 연기군입니다. 이때 구연한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최은식 교수가 한국구전설화집 제5권을 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한 꼭지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의례 중 상례, 따뜻한 하루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서당에서 각각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신윤복, 김홍도 그리고 조영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진자의 그림, 장터를 빌렸습니다. 123RF, 아이클릭아트, 픽사베이, PNG트리, 핀터레스트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